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12월 초 굵직한 법안들이 통과가 많이 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또 투기 수요 억제 방법의 하나로 무거운 세금을 사용했는데요. 무리해서 여러 채의 집을 사고 되파는 이 차액 실현하시는 분들에게 세금 강하게 매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인데요. 내년 4월에 시행됩니다. 일단 정책 변수 또 시장 변수가 많아서 관망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얼마 없죠. 집을 팔기엔 거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정부 정책의 효과는 어떨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봅니다. 지하철 9호선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옥철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이 별명이 생긴 이유 뭘까요? 9호선 기관사나 승객 모두에게 열악한 환경 때문입니다. 최근 부분 파업을 했다가 복귀를 했는데요. 심각성이나 문제점을 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근본적인 문제 또 노사 간의 대립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지하철인데 시민의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문제 왜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그 뒤엔 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야 연구하는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목요일 홍영만의 뉴스 경제 수업. 오늘은 종교인 과세 등 소득세 관련 여러 쟁점들 정리해봅니다. 2017년 12월 7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12월 초입 여러 가지 변화가 많습니다. 예산안 통과되면서 여러 법안들도 통과가 됐는데요. 그런 것들이 미칠 여파가 큰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8.1 대책의 핵심으로 꼽혔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당장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을 팔려고 내놔도 잘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단기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자가 소유인 경우에 돈이 충분한 경우에는 좀 기다린다 이런 전망도 있겠지만 일단 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이 여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거래량 감소 당분간 계속될까요?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다주택자 이 양도세 세율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됐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이 법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양도소득세가 무겁게 매겨지는 거요. 내년 4월부터인데 전국은 아니고요. 네네.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전국에 한 40곳인데 서울,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동탄, 이신도시, 과천, 세종시, 그리고 부산 일부 지역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기본 세율에 비해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에 더 이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수도권은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네. 그리고 지방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번에 소득세법 관련 개정안 국회 통과는 이제 약간은 집값이 들썩이고 그동안에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 네네. 이 지역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시행한다. 이걸 좀 명확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이런 결국 정책 의도는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의 집을 굴리려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제약을 가하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 압박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아무래도 집을 여러 채 갖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양도세가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세율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있는데, 네네. 그게 보유기간에 따라서 한 10에서 30%까지 되거든요. 네. 그것조차도 이번에 해주지 않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내년 4월부터 양도세 부담이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예.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세제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들이
이번에 반영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부동산으로 몰린 돈들 그리고 들썩이는 시장 정부가 좀 가라앉히려는 의도 이렇게 읽고 계신데요.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때도 양도세 중과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게 뭐 보유기간 관계없이 50% 일괄 적용 물론 또 조정 대상 지역이긴 합니다만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이 더 무거워지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양도세와 관련된 것은 실질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만 거의 집중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그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에 보유기간에 따라서 약간 차별은 있습니다. 네. 1년 미만은 50%, 이제 1년에서 2년 미만은 40%, 2년이 넘어가면요. 주로 입주 단계 아마 2년 정도 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6에서 42%의 이제 세율을 과세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일괄적으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를 부과한다는 것은 뭐 거의 양도 차익이 1억이면 5천만 원은 무조건 내야 된다. 세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가령 뭐 수도권에서 파주라든지 네. 김포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내년부터 50%를 적용받는 게 아니라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거는 네.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조정 지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 차례 강조해 주셨는데 당장 좀 여유가 없는 뭐 여유가 있는 분들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다주택자들 경우에 좀 코너에 몰렸다. 이거 뭐 팔고 싶은데 어떡하냐. 또 특히 좀 무리해서 갭 투자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지금 다주택자들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팔 것이냐, 버틸 것이냐, 아니면은 상속 정려할 것이냐, 임대주택 등록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두고, 아무래도, 지금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뭐, 임박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국회 통과가 그동안 예고는 되었죠. 근데 이게 이제 실행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체감적으로 느끼는 어떤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과연 다주택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임대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등록 네. 이 부분이 아직 안 나왔죠, 그죠? 네네, 임대사업자 관련된 부분들. 네. 그래서 로드맵 이제 후속 조치가 또 나올 것인데, 네. 그때 약간 메리트가 있다면은 팔지 않고 쥐고 있을 또 가능성도 임대주택 있네요. 등록 쪽으로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소식을 듣고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미 또 전세를 끼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거래가 안 된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뭐 내년 3월 말까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잔금을 쳐야 되는 상황인데 네. 결국 이제 한 넉 달이 채 안 남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급한 어떤 그런 상황이고 거래도 안 되고 있어서 아마 다주택자들이 현실적으로 팔고 싶어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네. 이런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자와 매도자 동시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네. 근데 양도세는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제 어떤 시한을 두니까 촉박한 거지. 그렇지 않다면은 뭐 자기가 나중에 손해 보면은 또 싸게 팔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주택자들이 의사결정하기 힘든 것 같고 당장은 이게 이제 거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그 신규 진입자한테 더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차피 강남에 가서 아파트 사봐야 네네. 이미 이 집이 한 채 있는 상황에서 한 채 더 사봐야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아예 신규 수요가 주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끊기고 이런 어떤 상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가 매도자보다는 매수자 쪽에다 영향을 많이 주는 네.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여러 채의 집을 통해서 좀 차익을 실현하려는 이 신규 진입자들은 막는다라는 부분은 확실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 이런 부분들도 좀 걱정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임박한 이 중과 부분의 어떤 부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아직 이야기가 안 된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시장이 오히려 매물이 귀해지고 거래가 오히려 더 지금도 없는 편이지만 더 굳어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시장 분위기 전망하시는 분들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도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아마 매도자들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신호가 좀 더 강력해야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네. 주로 시장 참여자들이 반드시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학습 효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버티기를 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뭐 이겼다는 그런 생각을 한도 있는 것 같고. 네네. 오히려 내년 4월 이후가 되면은 조정 대상 지역보다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먼저 팔려는 경향들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 부분도 일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중과세를 하면은 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공급 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급 애로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어떤 비정상적 구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양도세가 무겁게 매겨지면은 안 팔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안 팔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매물이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고 이게 결국은 이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살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 그렇죠. 거래가 한번 이루어지면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오르는 이런 시장 왜곡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나타날 수가 있는 측면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실제로 지금 강남에서 아마 보도를 보셨겠지만 국민주택 규모 네. 그게 지금 20억이 넘었다 이런 맞습니다. 보도가 나온 게 보면은 상당 부분이 공급 애로에 따른 시장의 어떤 왜곡으로 저는 봅니다. 네. 10년 전에 10억을 돌파했는데 네.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또 20억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매도자들이나 매수자들이 이게 좀 거래가 많아야 네. 이게 어느 정도 정상적인 구조가 작동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어떤 조세의 어떤 그런 개편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왜곡돼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단기적일지 장기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왜곡은 지금 일단 아주 가시적으로 보이기 직전 뭐 이런 상황인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들 아까 뭐 김포 같은 데를 예를 들어 주셨지만 그런 쪽으로의 어떤 풍선 효과 이를테면은 조금 투기적인 수요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좀 풍선 효과처럼 퍼져나가면 어떡하냐. 뭐 예전에 저희가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그런 풍선 효과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풍선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뭐 가령 이번에 상대적으로 이제 규제가 덜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서울 지역에서도 이제 광진구 같은데요. 그런 데가 최근에 집값이 좀 오르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것 하나의 어떤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과연 이게 규제의 어떤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풍선 효과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길어봐야 뭐 3개월, 어떻게 보면 6개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풍선 효과를 내다보고 부동산을 사는 것은 그렇게 현명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풍선은 약간 자국만 좀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반짝 어떤 풍선 효과보다는 가격이라든지 뭐 아니면 입지 어떤 경쟁력을 보고 판단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어떤 규제 혹은 어떤 현상에 대한 반대급부로 딱 생기는 풍선 효과 이건 뭐 장기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지적 많은 분들이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이 지금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시기여서 지금 일단은 좀 가까운 얘기들을 했는데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지금 부동산 동향 어떻게 전개될 건지 간략하게 좀 전망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거래량 감소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실제로 지난 11월 같은 경우도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을 보니까요. 뭐 아파트 거래 건수가 6,500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뭐 10월보다는 약간 늘어났다고 하지만 지난 8월에 15,000건 가까이 됐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뭐 거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보는데 당분간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건수가 10,000건을 넘기는 월간 기준으로 지난
오르지는 않을 거로 일단은 보입니다. 이런 구조들이 계속해서 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네. 분명한 것은 이 거래량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시장의 어떤 건강도라든지 이런 거를 보는 것은 가격보다 거래량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 가격은 어떻게 보면은 자칫 이게 신기루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허약하다는 것 그리고 건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이 오면 약간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대체적으로 연구기관들이 내년 전망을 하는 거 보면은 전국적으로는 보합세 정도, 네. 그리고 서울은 강보합, 주로 지방은 약보합 이 정도로 그냥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이 이제 입주랑 몰린 지역에 대해서는 집값이 약간은 좀 약세 혹은 물량 압박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세값 역시 뭐 그렇게까지 내년부터 공급 과잉이 어떻게 보면 첫 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세는 당장의 수요 공급을 반영하기 때문에 전세도 뭐 크게 오르기는 앞으로 제 생각에는 아마 한 1, 2년 정도는 전세값은 크게 오르지 않을 거로 보이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그냥 보합세 정도로 보는데 지역에 따라서 좀 편차가 좀 큰 울퉁불퉁한 장세가 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전망 속에서 여러분 이 가격에 대한 민감함보다는 거래량이라든지 시장의 건강성을 먼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들께 귀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시면 제가 사연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소개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 양도세 중과입니다. 말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만큼 사실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양도세, 양도소득세는요. 토지나 건축 등을 유상으로 양도해서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000만 원 주고 산 땅을 2천만 원에 팔았을 때 1,000만 원을 더 번 셈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붙는 세금이죠.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의 여러 가지 보유 내지는 보유 이익에 다 해당되는 건데요. 이런 소득을 발생 빈도에 따라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해서 과세를 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종의 소득세 일종입니다. 돈을 더 번 것에 대한 세금이니까요. 해당 연도에 발생한 재산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1년 단위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정부의 대책 이후로는 2주택 보유자부터, 그러니까 다주택자부터는 기본 세율의 10%를 더 더하게 되고요. 3주택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20%포인트 이상 더 가산됩니다. 그만큼 내야 될 세금이 더 많아지는데요. 앞서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은 최대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주택을 이익 실현을 위해서 하는 것, 시장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투기 목적으로 이익 실현을 위해서 위험하게 뛰어드는 경우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민 경제가 부담을 안는 경우에 대해서 정부가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죠. 그래서 시행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도세 중과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기다립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하나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9분 2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어딜 가나 비트코인 이런 대화 나누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관심이 높은데 비트코인 채굴장이 해킹당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네요. 네, 일단 가격부터 좀 전해드리면 네. 이 비트코인이 14,000달러마저도 넘어섰습니다. 네. 12,000달러 넘어선 지 하루도 안 돼서 2,000달러가 더 오른 건데요. 하나로 치면 이제 비트코인 1 가격이 1,55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14,199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올해 1월 초만 해도 1,000달러였는데 5월에는 2,000달러 넘어섰고 10월에는 5,000달러를 찍더니 지난달 말에는 10,000달러를 넘었습니다.
넘어섰습니다. 오늘 14,000달러까지 넘어섰으니까 뭐 1년 동안 14배 정도 오른 건데요.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배경은 이제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네.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이달 중에 시작이 되고 또 일본의 도쿄 금융거래소도 가급적 빨리 이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제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을 파생상품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긴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점점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들이 제도권 안으로 좀 들어오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불안한 소식들이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클라우드 기반의 비트코인 채굴 마켓플레이스인 이 나이스해시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곳이 해커의 공격을 받아서 약 6천만여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뭐 안전하다고는 하고 또 이번 해킹이 사실 채굴 관련 업체가 당한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아직은 좀 불안감을 갖출 수는 없는 분위기입니다. 네, 완벽한 기술이라는 없겠죠. 이 열풍에 대한 좀 명확한 또 아주 왜곡 없는 시각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사회 초년생들은 좀 사회적 경제적 약자라고 하는데 빚을 안고 시작하는 게 절반이네요. 네, 오늘 신한은행이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은행에서 보통은 이제 자산가, 뭐 부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고서를 많이 내는데 고객들이 나와 비슷한 다른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궁금해야 한다, 뭐 이런 점에 착안해서 작년부터 매년 발간해온 보고서입니다. 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만 20세부터 64세 금융소비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경력이 3년 이하인 사회 초년생 47%가 대출을 보유하고 있고 이 대출 잔액이 평균 2,999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게 취직을 해도 월급 모으기보다는 대출 갚기에 허덕인다라는 소리인 건데요. 학자금 대출이 21%로 가장 많았습니다. 뭐 워낙에 요즘 대학 등록금 뭐 700만 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비싼 데다가 은퇴 준비도 못한 부모님한테 지원받기 또 녹록지 않으니까 이제 대출을 받아서 등록금 내고 졸업한 뒤에 이제 갚는다는 건데요. 그 다음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 전월세 자금 대출 순으로 대출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대출 상환을 위해서 월 평균 61만 원을 지출하고 취직 이후부터 대출을 모두 갚을 때까지 평균 4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20대, 30대 미혼 직장인의 신용대출 이용 목적 물어보니 생활비가 40%로 가장 많았고요. 뭐 자동차나 가전, 가구 뭐 이런 내구재료 구입하기 위한 목적도 19%로 나왔고요. 기존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대출받았다. 이런 답도 18%였습니다. 네, 빚 없이는 시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심지어는 이 빚을 갚기 위한 취업 자체도 그 준비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결과도 있네요. 네, 같은 보고서에 실린 내용인데요. 취업준비생, 그러니까 취준생들의 평균 취업 준비 기간이 1.1년이었는데요. 이들이 이 기간 동안 취업 준비에 쓰는 비용이 생활비, 주거비 이런 걸 제외하고도 평균 38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년이면 이제 13개월 조금 넘는 기간인데요. 월 평균 한 29만 원 정도 들어가는 셈입니다. 일반 사무직 기준으로 보면 자격증 취득에 가장 많이 지출했고요. 그 밖에도 뭐 어학시험, 교내 취업 프로그램 참가, 뭐 학원 인터넷 강의 수강, 뭐 이런 순서로 지출이 많았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 총 633만 원으로 가장 큰 돈 들였고요. 전문직이 480만 원, 교육직이 429만 원, 사무직이 345만 원 순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취업 준비 비용 마련하는 방법 물어보니까 이제 아르바이트와 가족 및 친지 지원이 가장 많았고요. 취준생이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월 평균 1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청년 실업 높은데 취업 준비하는 단계부터도 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간 뭐 코스닥 중심으로 한국 증시가 재편되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고공행진을 했는데 오늘 코스닥 급락했어요. 네, 한동안 질주하던 코스닥이 오늘 급락했는데요.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한때 2%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뭐 장 막판에 회복하면서 이 낙폭을 한 1.5%까지로 줄였는데 지금 마감가 보니까 1.94% 하락한 753.49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지난달 말에 이게 773선까지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중에 750선도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급락세 이유를 좀 보면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이 원래는 올해 안에 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요. 그게 내년 1월로 미뤄지면서 약간 실망감을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뭐 외국인 기관 투자자 나란히 매도에 나섰고요. 그동안 코스닥 랠리를 좀 이끌었던 바이오주 오늘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과열 양상이다라는 분석 많았는데요.
코스닥이 이렇게 급락하면서 뭐 연말까지는 좀 조정 상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업체들 4분기 실적부터 확인하고 또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역시 특정주, 바이오 이런 것들이 있군요. 정책 변수 이런 것들이 더 셌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제 톱 뉴스는 어떤 겁니까? 사회초년생들 절반 빚지고 시작한다는 뉴스들이 있을 텐데요. 비싼 등록금 대출받아서 학교 졸업하고 나면 또 돈 들여서 취업 준비해야 되고, 그래도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금수저네, 흑수네 이런 얘기 나오고, 양극화 심해지고 이런 상황인데요.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런 말이 요즘처럼 절실하게 느껴지는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저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이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지하철 아주 중요하죠. 서울 지하철 중에서 가장 혼잡한 곳 중 하나가 바로 9호선입니다. 민자 전철이고요.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이용객들을 감당할 자원이 부족합니다. 사람도 부족하고요. 9호선 기관사 등 해당 노선의 노동자들의 환경 열악했고 결국 파업을 했습니다. 공론화는 됐는데요. 시민의 발인 만큼 지난 화요일 파업은 일단 끝냈습니다. 그런데 쟁점은 좁혀지지 않고 팽팽한 상황입니다. 공공부문의 여러 민자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했고 또 부작용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 여러 차례 저희도 인터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축약판이라고 해도 될 만큼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져 있습니다.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부분 파업만으로도 사실 상당히 혼란스러운 분들 많았고요. 또 그만큼 관심도 집중됐었습니다. 9호선 파업, 이제 다 끝난 건데 교섭도 타결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노조는 49명 정도 인력을 즉각 지원해달라고 사측에 요구했지만 네. 회사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20명 정도만 충원이 가능하고 그것도 2018년까지 15명 그리고 19년까지 5명 정도가 충원하기도 했는데 그런 의견이 갈려서 협상이 결렬됐고요. 네. 일단 노조에서도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음 파업을 고민한 것 같습니다. 네. 인력 초원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서 이외 파업이 다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사람을 더 뽑아달라, 49명 뽑아달라고 하는데 사측은 20명 뽑아줄 수 있다. 이 사람을 뽑아달라, 휴식 시간을 늘려달라, 지금 이게 요구사항이거든요. 약간 네, 좀, 최근 현재 어떤 경제와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주 옛날 얘기를 보는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 열악한가요, 환경이? 9호선은 다 알다시피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처음부터 노동 조건이 열악하게 설정됐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기관사분들은 사업소에서 숙박하지 않고 비숙박 근무를 하기 때문에 네네. 새벽 출근과 새벽 퇴근이 반복을 해야 되시고요. 네. 그리고 옆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사 기관사들보다 평균 3, 4일을 더 운전하고 있으며 하루에도 근무 시간이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통계를 보면 2016년도에 승무원의 5명 중 1명꼴이 일을 그만뒀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관사들 분들 인터뷰를 들어보면 수면 장애라든지 공황 장애를 겪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사고 위험도 있고 물론 대부분의 지하철 기관사분들이 이 땅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공황장애나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데 지금 이게 꼭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지 않나요? 굉장히 여전히 혼잡하고 불편하다라는 의견이 많던데요. 네, 그렇죠. 일단은 9호선 자체가 원래는 6량으로 이게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량으로 시작함으로써 인해서 그러한 혼잡률이 많이 높은 거죠. 그리고 역에 사람이 1명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민원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부대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서 불편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혼잡하다 보니까 여성분들 같은 성추행도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9호선 자체가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시민들이라든지 노동자들도 좀 어려움에 처하는 조건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지하철들도 복잡하고요. 또 요새 인원들 많이 뽑지 못해서 사람이 적게 근무하기도 하는데 똑같은데 지금 9호선만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안전 또 시민들의 편의가 돼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앞서 민자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역시 이런 배경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9호선 같은 경우에는 하도 많이 알려졌지만 상당히 사업구조 복잡한데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건설사들, 시행사들로 구성된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이 있고 네. 이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시행자가 다시 서울 9호선 운영 주식회사라는 곳에 그 운영 위탁을 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차량 정비는 또 메인터넌스라는 곳에 또 이중으로 또 다르게 또 위탁을 줬고요. 네네. 그래서 이 서울 9호선 운영 주식회사 지금 노조 파업하신 분들이 이쪽 소속인데요. 네. 서울 9호선 운영 주식회사를 시행사로부터 한 700억 정도의 고정된 관리 수수료를 받는데, 네. 이제 운영 주식회사가 이제 이윤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건비 등의 고정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노동 조건이 악화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노조분들이 파업을 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예, 이게 구조가 복잡하다라는 게 역시 민자가 투입돼서 이런 공공교통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인데 지금 보도된 걸로는 뭐 프랑스 공공기업, 뭐 저희 라디오에서도 여러 번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네, 네. 이 외국계 초국적 기업들이 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다라고 돼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시행사에서 그 10년간 그 관리 네. 위탁을 다시 받았던 회사 서울시 9호선 운영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RDT라고 네네. 이 베올리아하고 파리 대중교통공사가 50% 출자한 이 법인이 대주주로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 수수료가 들어가면 이 그 회사가 이익을 얻게 되면 네. 그 이익의 대부분들을 이 대주주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노조에서 그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해서 이 RDT라는 이 법인이 이제 애국계 자본이 프랑스계 자본이 한 234억 정도의 배당금을 챙겨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들이 내고 있는 요금이라든지 그리고 서울시가 일정 정도 보조하고 있는 재정 부분들이 다 이렇게 뭐 내부로 공공투자로 재투자되지 않고 외부의 특히나 애국 자본들한테 이윤으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이 뉴스를 보시고 아니 뭐 누구는 힘들게 일 안 하나 왜 자기들 힘들다고 파업하나 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요. 네. 저희가 좀 배경을 짚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열악해졌고 그 배경이 뭔지. 프랑스 그러면 사실 좀 노동 선진국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웹툰 네네. 송곳에서도 소개됐지 않습니까? 그 프랑스계 유명 마트가 들어와서 이제 좀 이 노동 착취를 하는 그런 게 보도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한국에서는 마구마구 뭐랄까 이윤 추구만을 최고로 내세우는 모양이죠. 물론 사실 자본이 뭐 국내 자본, 국외 자본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네네.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서는 좀 노조가 강하고 노동법이 강하기 때문에 네. 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외국에 나가게 되면 초국적 자본화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RATP 같은 경우에는 파리 대중교통공사라고 공기업에도 불구하고 네네.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익을 더 극대화해야 되고 그 노조 특히 노조가 없는 데에서는 좀 더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윤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또 노동 조건 악화했던 거고 그 속에서 이제 노조 결성되면서 오늘 같은 파업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좀 이야기를 많이 생각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길래 이렇게 또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텐데 이게 예전에는 사실 뭐 맥쿼리나 이런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많은 거였지 않습니까? 뭐 30년 계약이어서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구조는 그대로인 건가요? 사실은 정말 답답한데요. 그러니까 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9호선을 시작할 때 서울시가 그 이제 사업비의 86% 3조 원을 투자했지만 네네. 한 17% 정도 한 5,600억 정도를 그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이 투자하면서 네. 사업이 굉장히 됐죠. 네. 그러니까 막대한 3조 이상의 돈이 들어갔지만 민간 사업을 시세했고 그 당시 이제 서울시 메트로 9호선 대주주가 맥쿼리였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2년도에 이제 그 서울시 메트로 9호선에서 500원 인상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되면서 네. 2013년도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자본 재구조하면서 맥쿼리가 나가고 국내 자본이 들어오고 MRG 그 폐지라든지 뭐 사업 수익률 뭐 이렇게 조정들이 했지만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구조. 그러니까 여전히 사업 시행자가 30년간의 운영권을 보장받고 그리고 또 시행자가 다시 그 서울 9호선 운주시계자한테 관리 위탁을 10년 동안 하는 이 그 다층적인 위탁 구조가 그대로 좀 바뀌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맥쿼리와 이 대주주가 좀 국내 자본 교체됐을 뿐이지 실제로 그 다단계의 그 외주 구조는 그 좀 해소되지 않았고 그 속에서 최근에 이제 그동안 억눌렸던 이 노조분들이 이제 노동 조건 개선을 내거면서 파업을 했던 것입니다. 네. 예, 뭐 돈을 못 벌어도 최소 수익을 보장해주는 이런 불합리한 것들은 폐지가 됐습니다만 구조는 그대로다. 이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만들어진 계약 사항이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서울시 재정에 3조 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왜 이런 또 상급 노선, 알짜 노선을 왜 민자 사업으로 했는지 정말 이명박 전 시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예, 자, 이 강서구에서부터 강남까지 뚫고 가는 정말 알짜 노선인데, 네, 자, 그렇죠. 서울시도 지금 관여는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 노사 문제에서 서울시는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선을 그었거든요. 그것도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서울시가 나설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사실은 이제 이 구조를 보면 원청이 제일 원청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시행사와 운영사의 민간끼리의 계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시행사만 계약하고 있고 또 시행사는 또 운영사하고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노조관계라든지 뭐 이 노동 문제는 뭐 시행사와 그 운영사가 알아서 해라는 문제인데 물론 뭐 법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건설비의 84% 삼정원이 우리 세금에 들어갔고 그 계약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반복이 작품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뭐 계약만으로 해서 좀 문제를 좀 연패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또 하루에 60만 명의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시가 책임져야 되는데 민간 대 민간이라는 계약 관계만 계속 얘기하면서 면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공성이 아주 강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60만 명의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데 걱정되는 바는 지금 파업과 여러 가지 문제가 단지 노사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도 직결될 수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도대체 다들 어떻게 책임을 질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해법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일단은 뭐 서울시가 지금 사량 특히 급행 노선이 지금 혼잡률 200%가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뭐 내년 말까지 차량 정차를 한다고 했으니까 서울시가 뭐 일정 정도 좀 그 부분은 개선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 정비하는 사람들 뭐 이 부분에 인력이 증가해야 되지만 또 영무도 마찬가지고 그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민간 대 민간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좀 인력을 많이 합충을 해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뭐 운영사든 시행사든 계약 문제는 있지만 좀 직영화를 해서 이러한 공공 부분에 이 시민들이 내는 요금이라든지 그리고 서울시 재정이 내부화돼서 공공투자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직영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자본은 민간 자본이 투입됐지만 운영과 또 현실은 이 공공과 서울 시민의 것이거든요. 해법 다들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아는 힘 홍영만의 뉴스 경제 수업. 네, 맘 놓고 수업 듣듯이 경제 여러 이슈와 또 뒷배경 이야기를 찬찬히 짚어보는 시간 뉴스 경제 수업입니다. 오늘도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뭐 국가가 무슨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이 바로 세금에서 나오는 건데 이번에 많이 바뀌고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종교인 과세 뭐 아주 몇십 년 끌다가 됐는데 여전히 이거 특혜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떤 얘기입니까? 예. 그 특혜라는 게 이제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비과세 소득의 범위를 넓혀주었다는 것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그 과세 가능한 소득에 대해서도 필요 경비를 더 많이 공제할 수 있게 해서 실질적인 세부담이 크게 낮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똑같이 4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일반 근로자와 성직자를 비교해 보면 대략 세부담이 한 4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4-5배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한 연봉 4천 정도 되는 직장인분들 생각해 보시면 본인보다 4-5배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과세 소득 범위를 넓혀주었다. 그러니까 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붙이지 않겠다 이 말인데 정확히 어떤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봉을 받게 되면 그 가운데 야근 수당이나 식비 또 이제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 육아 수당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있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소득은 이제 비과세 소득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번에 종교인의 경우에 종교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 돈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그 아까 4천만 원 연봉을 성직자한테 줄 때 네. 뭐 한 절반 정도 뭐 2천만 원은 종교 활동비로 준 거다. 네네. 이렇게 만약에 적어서 주게 되면 네. 그것만으로 세금 절반 이상 안 내도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일부 기업에서 직원들 연봉 중에서 기본급을 적게 하고 성과급 비중을 높여가지고 불황기에 그 인건비 부담을 줄이듯이 말이죠. 네네. 종교활동비의 비중을 높이게 되면 이게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 사실 이 종교활동비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이 종교판 특수활동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비판이 많은데 참 이런 부분들이군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 공제. 사실 이거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말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이 되는데 과세 표준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봉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 보면 왜 부양가족 공제다, 뭐 카드 사용 공제다 이런 각종 소득 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이 필요경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그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 공제 금액이 전체 연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남짓이거나 예. 많아도 20%를 넘지 않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최고 80%까지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것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봉이 같다고 하더라도 네네. 과세 표준 자체가 한 서너 배 이렇게 이상 차이가 나버리게 되고요. 네.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지금 세부담이 누진 채로 돼 있으니까 그 이상 차이가 나겠죠, 세부담은요. 예.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그 비과세 소득하고 이게 결합하게 되면 세부담 격차가 이제 훨씬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 이 버는 소득에 따라서 이 세금의 무게가 다릅니다. 많이 내야 될 상황이 되는데 이런 차이까지 감안하면 좀 정말 아이고 이거 종교를 감안해도 조금 많이 격차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사실 이 성직자분들도 임금 노동자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예. 그런데 이렇게 다른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소득 체계라는 게 이제 종합소득과세라고 돼 있는데 이 종합소득과세 하에서 보면 네. 사업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이 개인 소득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임금 노동자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이거나 기타 소득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런데 같은 연봉을 벌더라도 기타 소득, 근로소득으로 취급을 받을 때하고 기타 소득으로 취급을 받을 때 세부담이 크게 달라져요. 네. 그래서 근로소득은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네네. 설명을 생략하고요. 기타 소득은 이제 강연이나 창작 활동으로 버는 소득이 대표적인데요. 네. 기타 소득은 최고 80%까지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로소득에 비해서 뭐 거의 한 4분의 1만 소득으로 계산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생각이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세부담이 한 네다섯 배 정도 이렇게 일반 근로자는 네다섯 배 더 내는 꼴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자, 이 근로소득자분들이 주로 많고요. 또 사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도 계신데 소득 종류도 한 6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 과세가 안 되는 소득도 있습니까? 네, 예,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종합과세라는 거는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거,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세금을 매기는 거고요. 그렇죠. 어쩌다가 한번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분리과세, 따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하나는 양도소득이고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같은 거가 거기에 해당되고요. 다른 하나는 퇴직소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소득은 사실은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소득은 설령 발생이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6개 그 종합소득에다가 포함을 시키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를 한다. 그래서 분리과세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뭐 여러 가지 이런 새로운 것들까지 포함하면 좀 세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금융소득도 지금 분리과세를 하고 있어서 논쟁이 있는 상황인데 네. 종교인 과세 사실은 이 종교가 좀 더 사회와 더 함께한다 이런 의미인데 좀 불만의 소리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당장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지만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종교인 과세를 한다는데 저는 더 큰 의미를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저희가 도입하려고 노력하다가 실패를 했으니까 네. 이번에 국회가 이제 결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높이 평가해 줄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앞으로 그 세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아가면서 공평과세로 이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바라는 그런 그 장기적인 목표, 그러니까 세수도 확보하면서 그다음에 공평과세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8735님, 집값 계속 올리면 다음 세대들은 부담이 아주 커집니다. 이거 계속 좀 지속될 정책입니다라고 제안 주셨네요. 네, 참 부동산 때문에 시작하면서부터 빚진다라는 청년 이야기도 오늘 뉴스에 나왔죠. 모두가 좀 같이 공평하게 시작할 수 있는 세상 만들려면 부동산 문제도 냉철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